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박영석 교수입니다. 비만대사센터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오늘은 고도비만과 당뇨병의 수술 치료, 즉 이제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비만대사 수술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런 이제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의지로 체중 감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만큼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체중을 감량했더라도 그거를 3년, 5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유지하는 거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비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뭐 3kg, 5kg을 감량하는 거는 의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먹고 이제 5kg 정도 감량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그건 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정상 체중으로 가기에는 뭐 20kg, 30kg을 감량을 해야 되는데 6개월, 1년에 걸쳐서 20kg, 30kg를 못 뺐다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치료에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런 그냥 비만한 분들을 그냥 단순히 뭐 게으르고 그리고 또 뭐 자기 절제에 실패해서 이렇게 비만 또는 뭐 고도 비만에 빠지게 됐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고도 비만은 이 자체로 이제 질병이고 이 고도 비만인 분들은 그 자체로 또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이런 비만 대사 수술 치료가 지금까지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치료법 중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거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절대 이런 미용 목적의 그런 뭐 성형 수술이나 뭐 미용 수술이 아니고요. 고도 비만과 이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목적의 수술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분들이 비만대사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만대사 수술은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사실 이 수술을 받으려면은 모든 게 다 비보험이기 때문에 그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화가 되면서부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지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서 이 비만 대사 수술 급여화를 인정해주는 기준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흔히 이제 영어로 BMI라고 하는데요. 키와 체중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검색하는 그런 녹색 창에 이 체질량 지수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키와 체중을 입력하시면 나의 체질량 지수가 얼마인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된 경우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을 시행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만 관련 합병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 저환기증,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식도 역류증, 또 이런 관상동맥 질환, 심근병증, 뭐 간해종약, 천식 이렇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30이 안 되는 분들은 수술을 받지 못하느냐?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틀린데요. 일단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30이 안 되더라도 그 비만대사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만대사 수술이 굉장히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게 아주 잘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체질량 지수가 30이 안 넘더라도
그 당뇨병,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 수술을 받았을 때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당뇨병이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만 되면은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이제 당뇨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MI 체질량 지수 27.5에서 30 이 사이인 분들은 꼭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런 대사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질량 지수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30에서 35 사이지만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률이 전체 이제 진료비의 약 20-30% 정도가 되고요. 27.5에서 30 사이다. 하지만 잘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률 80%, 그러니까 수술료하고 뭐 재료 비용 같은 것만 이런 8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나는 27.5도 안 된다. 근데 꼭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시에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 하지만 요새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이 끝났다라고 확인됐을 때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18개월 이상 적극적인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BMI가 35, 30 이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50, 55 이렇게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18개월 동안 체중을 많이 빼도 체질량 지수가 36, 37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예전에는 이런 공장회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은 대부분의 우리가 음식을 먹은 음식물들을 흡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양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대부분의 이 소장을 음식이 지나가지 않게 우회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마음대로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체중이 빠지게 되겠죠. 근데 체중 감량 목적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뭐 영양결핍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결핍, 설사 또는 간이 안 좋아지는 간부전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요. 이 수술법이 발전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위우회술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술의 그 방법은 이렇게 위를 요렇게 절제해서 요만큼의 한 50cc 정도 되는 위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장을 직접 연결시켜서 음식을 먹으면 이 작은 위를 지나서 바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위와 십이지장 그리고 이 앞쪽 소장 부분은 음식물이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우회술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위내시경을 할 경우 위내시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위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뒤쪽에 남아있는 이 대부분의 위를 위내시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코리아가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암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40세 이상 국민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위 내시경을 시행받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 위 우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위 내시경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위를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거기에 위암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직 밴드 위 성형술이라는 거를 이제 이전에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위에 밴드를 하나 채워놓는 수술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시행하지 요새는 않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 채워놓은 밴드가 위를 파고 들어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행하지 않고요. 요게 조금 발전해서 조절형 위 밴드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작은 이제 병원들에서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인데요. 이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 밴드술도 역시 이 위 밴드라는 이물을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 밴드술 합병증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 위 밴드가 이제 위를 서서히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이 그것이 이제 위 미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 밴드는 점점 위를 파고 들어가고 이 겉에 쪽은 새살이 나와서 덮이고 그래서 이 위 밴드를 위 바깥쪽에 채워 나왔는데 결국 이 사진처럼 위 밴드가 위 안쪽에서 발견되는 이런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 밴드술은 요새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담체 전환술, 12지장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예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위를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세로로 자르고 12지장을 절제한 후에 12지장에다가 소장을 연결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를 절제하고 이 12지장을 자른 후에 여기다가 12지장이 있던 자리에 소장을 연결시켜서 이 12지장과 소장 이쪽 부분을 음식물이 안 지나가게 우회시키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수술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12지장을 절제하고 연결하기가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수술적으로. 그래서 이 수술을 두 번에 나눠서 예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를 먼저 자르고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면 체중이 빠지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좀 수술하기가 훨씬 편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12지장을 절제하고 여기에 소장을 붙이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위를 절제하는 수술만 먼저 시행을 하고 보니까 굳이 두 번째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체중이 굉장히 잘 빠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장과 소장 이렇게 우회하는 이 수술을 하지 말고 위절제만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요새는 이런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하죠. 위를 세로로 절제하는 이 위 소매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위 소매절제술은 위를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위에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소장이 영양분 흡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매절제술은 이제 소장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양소 결핍, 뭐 비타민이나 철분 같은 결핍 증상이 그렇게 흔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 수술 후에도 이 남은 위에 위 내시경 검사가 충분히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위에 뭐 혹시나 위암 같은 질환이 생기더라도 위 내시경으로 조기에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위의 용적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위 안에 압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위식도 역류증, 그러니까 위산이 이렇게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증상이 좀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약도 다 이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5%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런 위식도 역류증이 좀 계속 수술 후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근데 남아 있더라도 위산억제제 약만 잘 복용하면은 대부분은 잘 조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약을 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 빨간색이 이제 위 우회술이고 초록색이 위 소매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위 우회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위 우회술은 좀 줄어들고 위 소매절제술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만 하더라도 위 소매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됐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위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위 우회술은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가 않았고요. 예전부터 위소매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 이제 위의 안쪽 모습입니다. 위 내시경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 주름이라고 위 점막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그 주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내시경 사진으로 보면 요런 모양이 이게 바로 위 주름입니다. 그래서 이 위 주름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위 주름이 있는 부분이 쫙 펴지면서 위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 주름이 있는 부분이 요 안쪽 부분이 아니라 이 바깥쪽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이 밥을 먹었을 때 잘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시경 사진으로 보면은 요 위 주름이 별로 없는 부분이 이제 요 안쪽 면이 되는 거고요. 요 위 주름이 많은 부분이 이제 위에 바깥쪽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각도로 본 위 주름 이제 위 내시경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아래쪽 이걸 유문부라고 하는데요. 이 12지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내시경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 위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은 이렇게 위가 잘 늘어나는 부위, 그 부위를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를 요렇게 절제해서 이렇게 위 주름이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부분을 제거해서 없애주고 이게 잘 늘어나지 않는 부분만 이렇게 남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게 지금 요 보이는 요 장기가 이제 위고요. 위 주변에 붙어 있는 이런 그 복부 지방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걷어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기 쉬운 모양으로 이렇게 먼저 위 주변에 붙어 있던 이런 지방 조직을 먼저 떼내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를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따라서 이런 이 기구는 이제 자동 봉합기라는 기구인데요. 이런 외과 수술할 때 뭐 흔히들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문합을 하면서 그 절제가 되는 그런 기구이지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잘 늘어나는 이 위 바깥쪽 부분을 이제 절제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이 남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동 봉합기를 사용해서 위를 길이 방향으로 세로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습을
보시면 이건 다 이제 절제한 후에 이렇게 봉합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위가 이제 바나나 모양으로 길쭉하게 예쁘게 잘 잘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절제한 그러니까 이 제거된 그런 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잘 제거가 됐지요. 예.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위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아까 위 주름이 많던 부위가 그 제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가 이렇게 팽팽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선 그리고 여기서는 요 선이 그 위를 절제하고 문합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문 상처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수술 전이랑 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 주름이 많던 부위가 제거가 됐고 한 요쯤부터 요쯤이 이렇게 그 문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저는 크게 이 위 소매 절제술의 효과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당연히 이제 위를 절제했으니까 위의 용적, 위 크기가 감소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의 신축성이 감소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인분을 보통 1인분을 먹을 수 있는데 뭐 음식이 너무 맛있거나 뭐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뭐 1.5인분, 2인분을 먹어도 위가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뭐 먹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위 소매 절제술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정해진 위의 그 용량만큼만 드실 수가 있고 그때 뭐 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이제 위 소매 절제술 하고 나서 시간이 뭐 지날수록 위가 다시 뭐 원래대로 늘어나서 살이 다시 찌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위가 조금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보다는 늘어나는 건 맞지만 수술 전만큼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 위에 그 용적이 200cc라면은 수술 후에 뭐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위 용적을 보면 350cc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물론 그 수술 전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어난다고 해서 위가 신축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뭐 과식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위 소매 절제술을 하고 나서 좀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그 미각이 좀 변하고 또 음식 순응도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뭐 70명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수술 후 이제 3개월째 시행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짠맛이나 단맛이나 기름진 맛 또 이렇게 매운맛에 대해서 수술 전에 비해서 이런 그 미각의 순응도, 미각의 민감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수술 후에는 단맛이나 뭐 기름진 맛 이런 맛들을 잘 안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런 단맛, 뭐 기름진 맛 그리고 짠맛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런 게 훨씬 수술 전보다 약해졌다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맛들을 내가 수술 전에는 뭐 단 거를 먹으면서 굉장히 이걸 즐기고 뭐 기름진 걸 먹으면서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 수술 후에는 이런 단맛이나 기름진 맛을 먹으면서 즐기는 게 훨씬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 잘 안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게 좀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빵이나 쌀 그리고 국수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편입니다. 먹는데 반면에 야채나 뭐 그 생선 아니면은 흰 살코기, 뭐 닭고기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붉은 그 고기 이런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섭취가 훨씬 좀 원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야채를 좀
더 원활하게 먹을 수 있고 되는 게 뭐 수술 후에 또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한 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의 뭐 자랑거리라고 하다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위 수술, 그러니까 이런 위소매 절제술, 비만대사 수술을 할 때 대부분은 다 복강경으로 다른 병원도 다 하고 있고요. 복강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 구멍을 뚫고 하는 수술인데 여러 개 구멍을 뭐 4개에서 5개 정도 보통 뚫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구멍을 뭐 하나나 아니면 2개 정도만 뚫고, 그러니까 흉터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약 160례 이상, 약간 2020년 작년 수술 건수까지 합하면 뭐 200례 이상 이렇게 하나만 뚫거나 이걸 단일 절개라고 하고요. 2개 뚫는 거를 이제 축소포트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200례 이상의 이제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을 했고요. 하지만 뭐 모든 환자분에서 다 이렇게 수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뭐 여성 환자분이거나 분이고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42 이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고도 비만이 아닌 분들, 그리고 이전에 수술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절개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배꼽에 하나만 뚫은 건데 지금 그림자 때문에 가려서 상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배꼽 안에만 하나 상처를 내서 흉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고요. 축소포트 같은 경우에도 배꼽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상처 하나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을 좀 수술 후에도 좀 적게 남기고 싶고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특히 이제 좀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흉이 좀 덜 남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전체 환자에서 보시면은 수술 전 체중이 평균을 봤을 때 한 108kg, 110kg 정도가 나갔는데 수술 후에 1개월째는 약 11kg가 빠지고 평균적으로 3개월째는 19kg, 6개월째 26kg, 1년이 됐을 때는 이제 30kg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kg, 8kg 되는 분들이 한 7kg, 8kg 정도까지 감량이 되고요. 체중은 한 1년 6개월, 2년째까지 조금씩 이제 감량이 되고요. 물론 이 체중 감량은 개인의 노력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있고요. 그거를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75kg에서 65kg를 만드는데 그거는 수술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죠. 그리고 축소포트 복강경이나 일반 4개나 5개를 뚫고 하는 복강경 수술의 결과를 비교해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소포트 복강경이 흉이 굉장히 적게 남고 효과는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다학제 진료,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외과 이렇게 고정적으로 모여서 시행하는 다학제 진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과 의사가 한데 모여서 같이 진료를 보면 물론 환자분도 당연히 여러 과를 안 돌아다녀도 되니까 편하시겠지만 의사들도 굉장히 얻는 그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챙기면서 굉장히 안전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학제 진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병원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합병증은 또 얼마가 되는지, 이게 안전한 수술인지 어떤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이 수술을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론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당연히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합병증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게 뭐 굉장히 위험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래쪽 보시면은 전체 합병증 발생률이 약 한 뭐 12%, 그리고 작년에는 한 8% 정도 되었는데, 이 뭐 대부분의 합병증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이 경환, 구역구토, 이제 수술 후에 구역구토 증상 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경증에 상처 부위 감염, 그러니까 상처가 잘 안 아물어서 조금 염증이 있었던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합병증을 차지하고, 뭐 심한 합병증, 약간 뭐 수술 후에 이제 뭐 출혈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약 3%, 뭐 작년에는 뭐 1.7%밖에 뭐 그러니까 거의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뭐 맹장 수술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뭐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그런 맹장 수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수술에서 이제 대사 수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사 수술은 그 당뇨병, 나는 이제 고도비만 치료 목적 뿐만 아니라 나는 사실 이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이 수술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술을 이제 대사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만 대사 수술의 당뇨병 치료 효과는 좀 우연히 발견되었거든요.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술 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당뇨병이 있던 분들은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안 되거든요. 이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그 비만 대사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환자들의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이 희한하게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만 수술은 말 그대로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의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이었는데, 고도비만 환자들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당뇨병도 함께 좋아지는 것을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이었던 사람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빠지니까 혈당 조절도 잘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체중이 빠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체중이 뭐 10kg, 15kg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체중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혈당은 먼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중 감량과 상관없이 수술을 하고 나면 뭔가 혈당이 좋아지는 그런 기전이 있구나,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4년도 미국 유명한 저널에 이런 그 효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당뇨병 관해라고 하는데요. 관해라는 말은 완치라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말인데, 당뇨약을 다 끊고 인슐린도 다 끊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6.5 또는 이제 6.0 이하로,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경우를 이제 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해에 이르는 경우가 수술한 사람에서 2년째에 약 70%가 당뇨병이 그러니까 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다 조절이 잘 됐다라는 것이고, 15년째에는 수술한 그룹에서 3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완전히 약을 다 끊고 뭐 조절이 잘 되는 관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약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인슐린 쓰던 분들이 인슐린을 끊거나 뭐 그랬음에도 혈당 조절은 이전보다 훨씬 잘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호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호전에 이르는 경우까지 다 합치면 그 뭐 퍼센트지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당뇨병은 이제 약을 먹고 하면서 계속 이걸 관리하는 질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막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당뇨병을 좋아지게 하고 결국 내가 당뇨병을 뭐 이겨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고 뭐 식단 관리하고 체중 관리하면서 이 당뇨병을 내가 좀 다스리는 그러니까 혈당을 잘 좋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질환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 완치를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사실 2019년부터 그 보험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부터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이제 체지방 지수 27.5 이상이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대사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같은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이 수술이 이런 혈당을 좋게 하는 뭐 기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대표적인 기전은 이제 그 인크레틴이라는 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것들이 이제 췌장의 인슐린 그 분비 기능을 촉진시키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인크레틴 분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더 활발히 일어나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크레틴은 뭐 여러 가지 기전 중에 대표적인 기전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기전들이 지금 뭐 현재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인크레틴은 지금 실제로도 그 당뇨약 또는 이제 비만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인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시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체중 감량 목적의 비만 대사 수술일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이 더 유리하겠다. 왜냐하면은 위우회술을 시행한 후에는 이런 위내시경 같은 위내시경을 할 수는 있지만 위내시경으로 위암을 잘 그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소매절제술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는 굉장히 더 좋은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위소매절제술 후에는 이런 그 위산 역류가 좀 심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술 전부터 이런 위식도 역류증이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보면 식도염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위소매절제술을 하고 나서 그 오히려 이런 그 위식도 역류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럴 때는 처음부터 위우회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우회술을 하고 나면 위식도 역류증은 그 대부분 수술 후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우회술을 하는 게 더 이제 좋겠고요. 그 위암이 나는 이제 뭐 부모님도 위암이 때문에 이렇게 걸리신 적이 있고 가족력이 있고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위우회술을 하면서 이 남은 위를 그냥 수술하면서 제거해 버리는 그런 수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위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위암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이제 절제형 위우회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수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뇨병 이 치료 이 목적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는 당뇨병을 굉장히 좋아지게 하고 싶어서 수술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뇨병을 얼마나 오래 앓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췌장의 기능이 좋은 상태인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지 아니면 젊으신 분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위우회술을 하는 게 소매절제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당뇨병 치료 목적에 있어서는 효과가 조금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우회수를 하는 경우는 그런 위암의 이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에는 이렇게 위소매 절제술을 하고 이 아래쪽에 12지장을 우회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장을 우회하는 수술을 해서 위우회술의 효과를 동일하게 가져오는 이런 수술을 또 최근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뭐 분당 서울대병원 비만대사 센터 또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 수술 뭐 받으신 분들 후기라든지 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예,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소매 절제술을 하면 언제부터 내시경이 가능하고 또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돼 소화불량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위소매 절제술을 하면은 뭐 위내시경은 사실은 뭐 직후부터 바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6개월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뭐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돼서 소화불량이 되지 않을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는 이렇게 음식물을 뭐 소화시키고 그러니까 분해하고 뭐 이런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지방이나 단백질을 소화하는 그런 소화 효소들은 위액에서 나오지 않고요. 12지장에서 이제 뭐 담즙이라든지 췌장액들이 12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는 사실 주요 기능은 저장 기능이거든요. 저장해 놓고 또 이런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또 소독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저장해 놨다가 조금씩 12지장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이 뭐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만대사 수술은 몇 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8세 이상 성인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소아 청소년, 그러니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장이 이제 키가 다 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뭐 체질량 지수 BMI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인의 기준과 동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BMI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이런 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수술 받으셨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시다. 네. 체중이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때에는 그 머리카락이 좀 빠집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탈모는 이 모근에 이 손상이 있는 탈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가 머리카락이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이고요. 그때까지 6개월 정도까지가 왜냐하면 체중이 가장 급격하게 빠지는 시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그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탈모가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뭐 뭐 종합 비타민 드시고 있겠지만 아연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시면 탈모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 탈모 약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드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혹시 수술 후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수술을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다시 보건술을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수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소매 절제술은 위를 절제하고 이 절제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뭐 붙이는 수술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위소매 절제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가 수술 직후보다는 조금씩은 시간이 뭐 5년, 10년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3년 뭐 이 정도 지나면은 1년에서 3년 이 정도 지나면
보통 뭐 개인차가 있지만 뭐 1인분 뭐 1인분에 한 뭐 70%이 정도는 그냥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랑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 우회술 같은 경우 남은 위를 안 자르고 위를 그대로 남겨두었을 때 이 경우는 복원을 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복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정말 드물고요. 덤핑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너무 이제 막 단 거를 막 많이 먹고 하면은 오히려 혈당이 수술 후에 단 걸 먹은 후에 막 많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걸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는 걸로 식단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그게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교육을 해드려도 단 거를 막 너무 많이 먹고 계속 덤핑에 빠지고 아주 심각한 저혈당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간혹 복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이 경우도 뭐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복원 수술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2008년부터 비만대사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위 우회수를 하시고 우리 병원 와서 복원 수술을 한 경우가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학생 고도 비만은 수술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장기라 먹는 걸 포기 못 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도 비만 성장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키가 진짜로 막 크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게 다 끝난 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이제 이제 실제 나이보다 좀 더 많이 나오든지 하면은 성장이 이제 종료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종료된 후에 보험 적용을 받고 수술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제 키가 막 이제 실제로 크고 있는 중인데 수술을 해서 외국에는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크고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데 수술을 해서 먹는 거를 줄여놓으면 오히려 성장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후 기립성 저혈압처럼 어지럼증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는 체중이 이제 갑자기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약간 탈수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도 낮아지고 특히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한 1년 정도까지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수술 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일어나거나 하실 때도 항상 천천히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체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비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아래 다른 분이 대답을 해 주셨네요. 수술 후 시기랑 운동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운동은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은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유산소 운동, 뭐 걷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 체중이 빠질 때 근육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내가 먹는 거를 적게 먹어도 몸이 쓰는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량은 최대한 안 빠지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항상 이제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요새 뭐 확진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때 활동량이 많이 떨어져서 체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박영석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